수술 방법, 밀도가 더 좋은 수술 방법은 따로 있진 않다. 크게 슬립과 식모기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수술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위 식모기죠. 임플란트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슬립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둘 사이에는 그 역사가 좀 달라요. 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채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선행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뭐 장단점이 있나 뭐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식모기 방식이 사실 뒤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슬립 방식이 먼저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낭 단위 내지 모낭군 이식 수술이라는 거를 처음 우리가 학회에 발표했던 게 김정철 교수님이거든요. 92년도에 자기 몸에 심고 93년도에 그 국제학회에서 처음 이제 학회 발표를 하고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뒤쪽에서 펀치를 뽑고 앞쪽에 펀치를 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넣는 거. 그거보다 좀 작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칼집을 내고 또 끼워 넣고. 그거보다 좀 더 작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작게 슬릿을 내고 끼워 넣고 이게 원래 있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동양인들한테 이식을 해보면 인형머리처럼 되게 이상하게 돼요. 잔디 인형머리처럼. 그렇죠. 네. 잔디 인형머리. 그렇게 돼버리니까 서양 사람들은 모발이 가늘고 밝고 피부 톤이랑 모발의 톤이 생각보다 대비가 많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인들은 노란색에 까만색이라서 대조가 되게 크거든요. 예, 콘트라스트가 커서 그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아, 동양인들은 이 수술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우리나라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다르게 스타트를 한 거죠.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넣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기구를 착안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발전해 왔던 거고 서양 쪽에서는 원래부터 슬릿을 내고 끼워 넣었던 거를 작게 사이즈를 만들고 오다 보니까 한 1mm짜리 슬릿을 내고 그 다음에 끼워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역사가 완전 달라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외국 쪽에서는 대부분 다 슬립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슬립 방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임플란트 방식을 주로 다들 알고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쓰는 거고 이 차이지 어느 게 더 좋아서 슬릿을 안 쓰고 임플란트를 쓰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슬릿을 할 때 옆에 있는 그 모근 중에서 외배업 모근줄기 세포가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잡아서 넣다 보면 간호사들이 이제 막 그걸 크러싱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브라질 의사가 처음에 이제 그 DNI라는 거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임플란트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벌브 쪽을 만지진 않아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벌브 쪽을 만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넣기 싫고 그래서 슬릿은 자기가 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밀어 넣기 좋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DNI가 그렇게 개발된 거거든요. 모낭은 찝지 않고 않으려고 하고 안정적으로 수 있고 뭐 의사의 집도 시간이 짧아지고 예, 그렇죠. 그 의사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이게 바늘은 아니니까. 그 말인즉슨 원래 슬립 방식에 이게 단점이 생긴다는 거죠. 의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 구조가 돼요. 슬릿은 의사가 내지만 집어서 넣는 건 간호사들이 넣게 되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의 테크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의존적일 수밖에 없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결과 차이가 나게 될 수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DNI라는 걸 개발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이게 나왔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 실제로 이 슬릿을 내는 거는 되게 이게 가깝게 붙여도 되긴 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만드는 거는 임플란트보다는 슬릿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필요할 때는 슬릿을 써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상처가 있던 자리들은 딱딱하게 변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임플란트의 프레셔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레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슬릿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밀도를 줘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젊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밀도를 주지 말라고 해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폴리큘러 유닛,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스퀘어 센자는 폴리큘러 유닛 단위로 한 7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임플란트든 슬릿이든 이식하기 어려워요. 예, 그 밀도는 우리가 넣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넣어버리면 뒷머리에서 도넛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탈모가 심해졌을 때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밀도를 높일 필요가 없고 하프룰이라고 해서 모발을 몇 개 정도 뽑았을 때 탈모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느끼는 정도가 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밀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해상하고 약한 분도 있거든요. 예, 그 약한 분들이 탈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밀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밀도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상 모발에 비해서 어우러지게 잘 심고 그럼요. 그 정도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식목이나 슬릿이나 큰 차이 없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샤프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임플란트라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갈기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그냥 그대로 좀 쓰기도 하고, 뭐, 갈아 쓰고, 뭐, 이렇게 소독해서 쓰고 이랬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샤프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임플란트를 해도 요즘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탈모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공여부에서 이제 수협으로 이식을 하고 나면 이식한 모발은 빠지지 않는다. 꼭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모발 이식을 받은 모발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 OX 어느 걸까요? 삼각형, 아, 세모. 세모. 어떤 이유 때문에 세모죠? 공여부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제 세이프티 존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식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세이프티 존에도 약해지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가 보통 노르드 타입 7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보다 더 심하게 8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에 보면, 사례를 보면. 앞으로는 더 나이가 이제 더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탈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7에서 8까지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거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세이프티 존이 약해지는 분들도 드물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 존이라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대략적인 느낌인 네.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의 이제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이프티 존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 세이프티 존에서 다 뽑아내려고 그러면 밀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죠. 예,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쪽을 좀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그쪽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약해질 수도 있다. 이제 두 가지죠. 뭐 절개를 해도 뭐 이렇게 심해지면은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서 채취를 한 경우에는 또 그게 약해지면 또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사실 탈모인들 입장에서는 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식도 이 선생님을 믿고 네.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의사들도 사실 그 세이프티 존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범위 하에서 채취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약을 계속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탈모의 진행을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수술을 하고 몇 년이 안 지났거든요, 분명히. 한 3년, 5년, 뭐 7년 이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식했던 모발이 빠지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런 현상은 왜 오는 걸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고 빠지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죠.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모발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이식할 때 얘들이 다들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에 자라나는 거. 눈썹을 양쪽에 심었는데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다 빠져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기다려 보시라 했더니 진짜 이제 다시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에는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거 말고 그냥 빠졌는데 계속 안 자란다. 이게 처음에는 자라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빠지고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자라고 계속 간다. 이거는 모근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손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절개 같으면 펀칭할 때, 절개 같으면 분리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하고 나서 그 자리의 문제들, 스카링이 많이 생겼다거나
이 스카링이라는 건 뭐 칼집도 있지만 식무기도 크러싱 인저리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카링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서 빠졌다거나 뭐 깊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들을 받아서 모근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거죠. 모근의 영향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자랄 거고요. 그냥 단순히 사이클 때문인 거는 1년 지나 보면 다시 자라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모근의 손상은 없고 그냥 한 번의 사이클이고 같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술을 바로 했을 때는 밀도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문항이 신겨졌는지 뭐 안전하게 신겨졌는지 깊이는 맞게 들어갔는지 이런 건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수술 잘못될 수도 있고 5주기에 한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첫 번째 경우가 저희 입장에 상당히 좀 억울하지만 네,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네.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것밖에는 예. 답이 없네요. 그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병원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걸 계속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할 건지를 나름 이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100%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 100% 공유하지는 않아요. 오늘 좀 난감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아닙니다. 솔직하고 가감없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네. 그 연발형 식모기에 대한 게 나와서 상당히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궁금으로 저희가 원장님 병원으로 한번 찾아뵙고 다음 네.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